제 이름은 박성준입니다. 올해 62살이고 서울 은평구에서 작은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럭저럭 먹고 살 만하지만 한때는 제가 사람을 얼마나 함부로 봤는지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려서 못 견딜 지경입니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낡은 빌라 단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아이들은 다 커서 나간 뒤였고 빌라 402호가 저희 부부의 세상이었습니다. 그 빌라는 지은 지 30년이 넘은 곳이었습니다. 녹슨 철문의 벽은 갈라지고 복도에는 항상 퀴퀴한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세금이 싸서 우리 같은 서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지요. 그 빌라에 이상한 노인이 이사를 온 것은 어느 가을 초입이었습니다. 트럭도 없었습니다. 낡은 손수레 하나에 짐을 싣고 혼자 끌고 온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불 하나, 낡은 나무 상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하고 몸이 작은 데다가 시장에서도 팔지 않을 것 같은 낡고 색바랜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203호에 들어가는 걸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정도로만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노인도 꾸벅 인사를 했는데 말투가 달랐거든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아, 저분이 탈북자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고 저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때 탈북자에 대해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탈북자들이 정착 지원금을 타먹는다느니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느니 하는 소문들을 너무 쉽게 믿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들은 것들을 사실인 양 믿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노인이 이사 온 뒤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퇴근하고 빌라 계단을 올라가던 어느 저녁, 복도에서 그 노인과 마주쳤습니다. 노인은 복도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서 쥐덫을 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솔직히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어르신, 거기서 그거 왜 하세요? 아이들이 지나다니다 손 다치면 어떡해요? 그러자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지금도 선합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하고 깊은 눈으로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렇겠군요. 바로 치우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제가 뻘쭘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첫 대화였습니다. 그 뒤로도 저는 그 노인을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최대한 눈을 피하거나 짧게 목례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아내가 한 번은 그 노인에게 김치를 좀 드리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저는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싫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인간됨됨이가 형편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해 겨울 어느 날 제가 그 노인을 제대로 외면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영하 15도까지 내려간다고 한 날이었는데 제가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복도 쪽에서 뭔가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현관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203호 앞 복도에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러고는 허겁지겁 슬리퍼를 끌고 뛰어나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노인이 바닥에 쓰러진 채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이 새하얗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노인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현기증이 났소.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저는 바로 아내를 깨우고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노인이 바닥에서 체온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제 점퍼를 벗어 덮어줬습니다. 구급차가 오기까지 그 잠깐 동안 저는 노인의 손을 잡고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노인이 저를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소. 자식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니 든든하구려.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가슴을 찔렀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구급차에 실려갔고 저는 이튿날 아침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별것 아닌 저혈당의 가벼운 탈수 증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실에 들어갔을 때 노인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병상 하나에 노인 혼자 링거를 맞으며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저를 알아보고 살며시 웃었습니다. 어떻게 혼자냐고 여쭤봤더니 노인은 잠시 말이 없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이 없소. 그 말이 참 짧았는데 그 짧은 말 안에 얼마나 긴 사연이 담겨 있을지 저는 그때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죽 한 통이랑 음료수를 사들고 들어가서 1시간 정도 있다가 나왔습니다.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어색했습니다. 노인은 나흘 뒤에 혼자 퇴원해서 다시 203호로 돌아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노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덕분에 살았소. 고맙소. 저는 뭔가 찔리는 게 있어서 별 말씀을요 하고 지나가려 했는데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밥이나 한번 같이 드시지요. 솔직히 아직도 그 노인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지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틀 뒤 일요일 점심, 저는 아내와 함께 203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방 안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달랐습니다. 기름 냄새, 양념 냄새, 뭔가 오래 고운 것 같은 진한 냄새. 구수하면서도 풍부한 냄새가 복도까지 흘러나왔습니다. 노인이 직접 차린 상이 놀라웠습니다. 오리고기찜, 가지무침, 두부조림,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나물 반찬들. 모두 솜씨 좋게 차려진 밥상이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탄성을 질렀습니다. 어머, 어르신, 이걸 다 혼자 하셨어요? 노인이 수줍은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걸로 차렸소. 우리는 그날 2시간이 넘게 그 방에 앉아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최철진이었습니다. 나이는 73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노인은 자신이 북쪽에서 왔다는 말을 처음으로 입 밖에 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내려오셨어요? 노인은 잠시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마시더니 말했습니다. 길이 있었소.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묻지 말라는 뜻인 것을 알았기에 저도 그 이상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노인의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좀 더 오래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가끔 아내가 음식을 하면 한 그릇 갖다 드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참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생김새도 낡고 허름했고 사는 것도 검소했는데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부동산 때문에 속을 썩이고 있다고 했더니 노인이 말했습니다. 재산이란 건 보는 눈에 따라 달라지는 거요. 같은 땅도 기회로 보는 사람과 짐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 저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 그 말이 예사로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번은 뉴스를 보다가 어떤 대기업 이야기가 나왔는데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들도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저는 속으로 피식했습니다. 저 양반이 저런 말을 할 처지가 됩니까 싶었지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건방진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고 어느 날 저는 중개소에서 아주 골치 아픈 일을 만났습니다. 오래된 고객이 건물 매매를 하려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계약을 엎어버리는 바람에 중도금까지 날릴 위기가 생긴 겁니다. 저는 밤새 법무사를 붙들고 방법을 찾다가 결국 손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퇴근하고 터덜터덜 계단을 올라가는데 203호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노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얼굴이 안 좋구만. 무슨 일이요? 왜인지 모르게 그날은 입이 열렸습니다. 피곤했던 것도 있었고 누구한테라도 털어놓고 싶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노인 방에 들어가 앉아서 그 상황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노인은 끝까지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한 잔 내오더니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 계약서에 위약 조항이 어떻게 돼 있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이 그런 걸 어떻게 아세요? 살다 보면 별걸 다 알게 돼요. 그리고 노인이 이어서 말한 것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상대방의 어떤 약점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어느 기관에 넣으면 상대가 부담을 느끼는지, 이게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어르신, 혹시 법 공부를 하신 분이세요? 노인은 잠시 멈추더니 살짝 웃었습니다. 공부는 별로 못했소만 협상은 좀 해봤소. 그날 노인이 알려준 대로 법무사에게 전달했더니 법무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걸 어디서 알았냐고 하더군요. 결국 그 계약건은 원만하게 해결됐습니다. 고객도 살았고 저도 중개 수수료를 제대로 받았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그 노인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설마 그 뒤에 제가 알게 될 진실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해 여름이 지나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중개소에서 혼자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웬 낯선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40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한눈에 봐도 아주 비싼 양복이었고 넥타이도 정갈했으며 말투도 조심스럽고 예의 발랐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최철진 어르신이 사시는 곳을 아십니까?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무작정 노인의 집을 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분이신데요? 어르신 일을 도와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남자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명함을 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큰 로펌의 이름이 박혀 있었고 그 남자는 그 로펌의 수석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복도에서 마주치면 알아요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그 남자는 고맙다고 하고 나갔는데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에 빌라를 나서다가 203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 사이로 소리가 새어나왔기 때문입니다. 노인이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에 그 느릿느릿하고 조용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단단하고 낮고 힘이 실린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들린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쪽 지분 정리가 되면 내게 보고하시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분 정리. 부동산을 하는 저한테 그 말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산 이야기를 할 때나 쓰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 척 그냥 빌라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저 노인은 대체 어떤 사람인가? 한 달쯤 뒤 지역 부동산 쪽에서 아는 후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형, 불광동 사세요? 응, 왜? 거기 최철진이라는 사람 혹시 아세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어르신을 어떻게 알아? 어르신이요? 형, 그분이 어르신이에요? 저는 젊은 분인 줄 알았는데 후배가 말하기를 서울 시내 고급 상가 건물 2채와 경기도 쪽 대형 물류창고 부지, 그리고 강남 쪽 오피스텔 여러 채의 소유자 이름이 최철진이라는 거였습니다. 등기부를 들여다본 사람 말로는 적어도 수백억은 넘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수백억. 그 낡은 점퍼를 입고 손수레에 이불 하나 싣고 낡은 빌라 203호에 혼자 사는 그 노인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믿을 수 없는 건 제가 그 다음에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최철진 어르신은 북한에서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정권이 한참 힘을 쓰던 시절, 그 어르신은 북한 내에서 외자, 유치와 무역 실무를 담당하는 고위 간부 자리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평양에서도 손꼽히는 실력자였고, 여러 나라를 오가며 협상을 했다는 겁니다. 중국과의 교역에도 깊이 관여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숙청 바람이 불었고 살아남기 위해 탈출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을 때 수십 년간 비밀스럽게 쌓아온 해외 자산의 흔적을 일부 가지고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숨어 지내며
그 자산들을 하나씩 법적으로 정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자산을 이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국에 정착한 뒤에도 처음 몇 년은 완전히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일부러 가난하게 보이고 눈에 띄지 않게 살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과거를 알까봐, 혹은 북쪽에서 손을 뻗칠까봐, 그 허름한 점퍼가, 그 낡은 손수레가, 그 작은 빌라 방이 전부 위장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며칠 동안 밥도 잘 못 먹었습니다. 제가 그 어르신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첫날 쥐덫 때문에 쏘아붙이던 제 목소리, 병원에서 편의점 죽 한 통 들고 나오던 제 모습, 복도에서 일부러 눈을 피하던 제 행동들. 그 노인이 그것을 다 알면서도 저한테 아무 내색 없이 밥을 차려줬다는 사실. 제가 계약건으로 힘들 때 아무 데가 없이 조언을 해줬다는 사실. 저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자려고 누우면 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깊고 조용한 눈빛. 저는 결국 아내한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 말없이 듣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가서 사과해야 해. 뭐라고 사과해? 내가 직접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말로 한 게 전부가 아니잖아.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눈빛으로 한 것도 상처가 됩니다. 행동으로 한 것도 상처가 됩니다. 며칠을 망설이다가 저는 203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노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어서 오시오 하고 자연스럽게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 앉았는데 뭔가 말을 꺼내려니까 목이 막혔습니다. 무슨 일이요? 저는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결국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처음에 많이 무례했습니다. 제가 많이 차갑게 대한 것 같아서요. 노인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 다 알면서도. 사람이란 게 그런 거요. 모르는 것을 무서워하고 낯선 것을 밀어내고. 그게 죄는 아니지요. 노인이 잠깐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북쪽에 있을 때 그랬어. 아랫사람들을 얼마나 함부로 봤는지. 지금도 그게 제일 부끄럽소. 내가 누굴 탓하겠소.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업계에서 이야기가 좀 돌아서요. 노인은 잠시 저를 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2시간 동안 그 노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아서 간부학교에 들어갔다는 것, 외국어를 혼자 공부해서 중국어와 러시아어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것, 북한에서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협상 테이블에 직접 앉았다는 것, 권력이란 게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를 직접 목격했다는 것, 그리고 어느 날 가까이 지내던 동료 간부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것, 그게 신호였다는 것, 그날 밤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짐을 쌌다는 것, 가족을 두고 왔다는 것. 그 말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가족을 두고 왔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있었고 아들이 하나 있었소. 기다리면 데려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됐소. 노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차를 홀짝거렸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무거워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한참 뒤에 노인이 다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소박하게 사는 거요. 재산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 왜 이렇게 사세요? 돈이 많으면 눈에 띄요. 눈에 띄면 위험하오. 그리고 노인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없는데 그 돈이 다 무슨 소용이요. 저는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노인을 그냥 이웃 어르신이 아니라 제 인생 선생님처럼 대하게 됐습니다. 자주 들러서 이야기를 듣고 밥도 같이 먹고 아내와 함께 주말에 나들이를 가기도 했습니다. 노인은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값어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을 읽는 법, 기회를 알아보는 법, 감정을 다스리는 법. 이 모든 게 수십 년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어느 날 노인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날은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노인이 탁자 위에 서류 봉투를 하나 놓고 있었습니다. 성준 씨한테 부탁이 있어. 내가 가진 것 중에 이 나라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중 일부를 성준 씨가 관리해 줬으면 하오. 제가요?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오. 성준 씨는 정직한 사람이요.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격이란 건 만들어가는 거요. 성준 씨는 나한테 무례했지만 내가 쓰러졌을 때 달려나온 사람도 성준 씨였소. 그걸로 됐소. 저는 그 순간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 뒤로 저는 노인의 부동산 일부를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겁이 났습니다. 규모가 너무 컸고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노인이 옆에서 조금씩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그 과정에서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뒤 노인은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날은 봄이었고 창문으로 따뜻한 햇볕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평소보다 훨씬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빳빳한 하얀 셔츠에 정갈한 바지였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오늘 어디 가세요? 좀 멀리 가야 하오. 노인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시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법무법인 도장이 여기저기 찍혀 있는 복잡한 서류였습니다. 읽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제 이름이 여기저기 나왔습니다. 어르신, 이게 성준 씨가 관리하던 건물 중 하나를 성준 씨 이름으로 넘기는 서류요. 그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관리를 한 거지. 내가 혼자였을 때 옆에 있어 준 게 관리요.
아내가 밥을 해다 준 게 관리요? 나한테는 줄 사람이 없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른이 돼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는데, 노인은 등을 두드려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서 저와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뒤에 노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좀 먼 데를 갔다 올 거요. 아마 시간이 걸릴 거오. 어디요? 가족을 찾아봐야 하오. 북쪽에 두고 온 아내와 아들을. 잘 다녀오세요. 노인이 일어나더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문 앞에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성준 씨, 사람을 볼 때 겉을 먼저 보지 마시오. 다들 저마다 속에 뭔가를 감추고 사는 거요. 그게 노인이 저한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노인은 그날 이후로 203호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로펌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는데 어르신이 해외에서 가족을 찾는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가끔 그 203호 앞을 지납니다. 지금은 다른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문 앞에서 잠깐 멈추면 그 차 냄새가, 오리고기 찜 냄새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깊고 조용한 눈빛이. 저는 지금도 부동산 중개소를 합니다. 그런데 예전과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손님이 들어오더라도 겉모습으로 먼저 판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날 그 노인이 해준 말이 떠오를 때마다 제가 조금씩 고쳐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볼 때 겉을 먼저 보지 마시오. 다들 저마다 속에 뭔가를 감추고 사는 거요. 오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쳤던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의 속이 어떤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정말 알고 있습니까? 최철진 어르신, 어디 계시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가족을 찾으셨으면 합니다.